우선은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원자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원자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원자는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생각들을 쭉 이어서 갖고 내려오는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물질의 기본을 이해하는 방식이 원자와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건 이제 기본 입자로서 갖고 내려오게 되는 개념이고, 원소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본 성분으로서 갖고 내려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입자 성분이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와닿는 개념은 아니어서 좀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이제 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둘 다 이제 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원자는 파란색 블록을 잔뜩 모아놔서 뭐 물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뭔가 블록에 가까운 개념이고, 원소는 이제 습한 성질, 뭐 차갑라는 성질로 이제 물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저건 두 개는 이제 고대의 아이디어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원자를 초기에 이제 입자로서 그리고 성분, 성질로서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고대 얘기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원자, 원소를 거의 구분하진 않아요. 현대에 와서는 원자와 원소를 거의 구분하진 않습니다. 거의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자, 원소를 거의 같은 녀석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자의 구성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자의 구성, 중등이랑 통합과학 통해서 알고 있는 이제 원자의 구성이라고 얘기하면, 중심부에 이제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는 거고, 원자 핵이 있는 거고, 이 원자 핵의 주변에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구성입니다. 원자 핵만 한 번 더 키워서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원자 핵은 그 안에 보통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근데 보통 이제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원자 핵이랑 그 기호가 헷갈려서 양성자는 P로 많이 쓰고 그 옆에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에 N으로 쓰는 녀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P와 N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녀석을 이제 원자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을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이제 현대에 와서 원자와 원소를 거의 구분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원자의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자, 블록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입자 구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누가 성질을 좀 건드냐면 이 전자가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해요. 전자가 이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원자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화학적인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성분에 대한 개념이나 입자에 대한 개념 구분할 필요 없이 현대에 와서는 두 개를 그냥 같이 구분 없이 쓰자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초창기 얘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원자의 구성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원소 기호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소 기호는 우선은 이렇게 두 개의 숫자와 하나의 기호로 얘기를 좀 할 건데 각각의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 A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질량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질량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Z는 원자 번호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자 번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의 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 원자 번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누구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중성자 수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중성자 수는 질량수, 원자 번호로 땡값,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원자를 볼 때는 원자는 어떤 입자라고 얘기하냐면 중성의 입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원자는 중성의 입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성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중성의 입자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도 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양성자 수가 전자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봤었던 녀석들 얘기해 보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던 거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고 원자 번호가 양성자 6개. 질량수 12로 중성자 수도 6개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왔던 개념이냐면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결국에는 이제 질량수 얘기하는 거겠죠? 이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표기했었던 거고 원자량으로 표기했었던 거고 이 원자량에 대한 얘기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원소 기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좀 보고 싶냐면 원자 모형의 변천을 좀 보고 싶고 원자 모형의 변천은 오늘 이제 한 60% 정도 얘기할 거고 나머지 40%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서 주로 이제 실험과 과학자 결과 이렇게 3개씩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이제 칠판에 한 번에 쭉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원자 모형 변천 칠판에 앞에 쭉 정리하면서 한 번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녀석들이 어떤 실험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가 얘기를 좀 쭉 해주면 되는데 그 시작은 이제 동그라미로서 돌턴 원자라고 얘기하는 녀석으로 시작을 좀 해볼 겁니다.
돌턴 원자는 이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얘기를 할 건데, 돌턴 원자는 중성의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돌턴 원자입니다. 그래서 중성의 의미를 조금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전하에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양전하에 해당하는 플러스와 이제 음전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하의 대표격이 되는 녀석이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원자핵이나 양성자 같은 애들이 있고, 우리 또 플러스 쓰는 경우가 누가 있었냐면 양이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양이온. 이런 애들이 이제 플러스에 대한 얘기고,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하면 원자핵과 양성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 그리고 음이온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전하라고 부르고, 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합이 0인 전하를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 중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전기력 때문인데, 전기력이라고 얘기하면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해.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 톰슨 원자 모형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전기와 자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석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석은 언제 서로 밀어내요? 맞아요. 그래서 전기력의 청력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죠.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하면, 인력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 에서 작용하는 게 이제 각각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돌턴이 이제 중성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보는 물건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분필이라든지 아니면 제 옷도 전부 다 이제 물질일 텐데, 얘네들 지금 서로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하진 않죠. 서로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턴에서는 싹 다 중성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원자의 시작인 겁니다.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돌턴이 이제 중성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이제 뒤에 후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끌고 오게 되는 거고, 돌턴의 원자를 이제 바꿔서 갖고 오는 실험이 하나 오게 되는데, 돌턴의 원자를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으로 이제 바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물리 전기 시작하는 파트랑 완전 똑같아요. 내용이 물리 전기 시작하는 파트랑 내용 완전 똑같아서 두 개 지금 같이 듣고 계시면 물리에서는 아마 3주차 정도 내용,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죠. 물리는 마지막 주차 내용이, 화학에서는 이제 첫 주차 내용이 완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음극선 실험의 문제를 좀 봐줘야 돼요.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은 이제 우리가 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전하 종류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실험을 하나 세팅을 합니다. 실험을 하나 세팅을 해요. 어떤 실험을 세팅하냐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여서 아마 많이 기억이 나진 않을 텐데, 이제 이게 긴 판, 짧은 판, 건전지를 말하고,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여서 위쪽에 있는 금속판에 충전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렇게 충전을 시킵니다. 플러스를 충전, 마이너스를 충전시키면, 마이너스 충전시키면 양쪽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떻게 충전된 거냐면 이 플러스에서 따라가서 플러스가 쭉 차징되고 마이너스가 쭉 따라가서 차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충전이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고, 이 당기는 힘을 계속 키워줘요. 건전지 통해서 계속 충전시켜주면서 계속 키워줍니다. 계속 키워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판 사이에서 파직하고 선이 하나 생기게 되고, 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고, 요 선에 대한 이제 실험을 음극선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는 말은 이제 결과를 좀 담고 있는 말이어서, 우선 현상 자체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충분히 충전시켜주다 보면 중간에 이제 선이 하나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게 우선 음극선 실험의 스타트입니다. 그럼 이 음극선 실험에서는 이제 각 실험의 단계가 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궁금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번개는 위에서 아래로 쳐요? 아래에서 위로 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본 건 아니죠. 왜냐면 번개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 빛도 지금 전등이 위에 달려 있으니까 시작점이 위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가 얘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도 순식간에 탁 생기다 보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방향에 대한 걸 뭘로 확인할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빛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왜냐? 시작점을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그걸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게 심플한 방법을 쓸 거예요.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가는 게 맞다면 그 사이에 판을 넣었을 때 그림자는 어디 생겨야 돼요? 밑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림자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저 두 개 판 사이에 저 두 개 판 사이에 판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판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판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림자가 이제 어느 쪽에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 그게 이제 저 선의 스타트 방향이겠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저 그림자가 이제 어느 쪽에 생기냐면 플러스 방향 쪽에 생깁니다. 플러스 방향 쪽에 생겨요. 이게 빛이 쭉 들어가서 여기는 이렇게 빛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뒤쪽에 이제 판의 뒷면에 여기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의 방향은 어디서 출발해서 플러스 쪽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는 출발 방향이 어딜 거다?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했을 거다. 그래서 얘는 아, 너는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에서 나오는 어떤 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이제 또 궁금하냐면, 출발점은 알았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질량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량을 갖고 있는가는 빛은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에어컨 앞에는,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 앞에는 바람갭이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얘도 이 에어컨이 시작점일 거고, 그 에어컨 앞에 바람갭이 갖다 놓으면 바람갭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빛 같은 경우는 얘가 시작점인 거 아는데 그 앞에 바람갭이 갖다 놔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운동량 같은 개념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질량이 있는가를 볼 건데, 질량은 어떻게 볼 거냐?
시작 지점이야 찾았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그냥 바람개비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바람개비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다? 에어컨에서는 바람개비가 돌잖아요. 그 얘기는 공기는 질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빛은 바람개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질량이 없다는 얘기고, 요 바람개비 돌아가는 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내가 알죠.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얘기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돌아가는지 보면 되는데, 얘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람개비가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어쨌든 얘네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럼 전하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고, 지금 교재에서는 실험을 총 2개를 제시해요. 전하를 보는 실험을 총 2개를 제시하는데, 그 2개는 사실 하나는 바탕이 돼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고 좀 쉬운 실험으로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실험은 사실 화학에서는 건들기가 조금 어려운 실험이라서 쉬운 실험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전하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위아래 극판에 더 추가해줘요. 위아래에다가 지금이야 풀마가 있으니까 그 극판에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가는 건데, 위아래다가 극판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극판을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 극판을 추가해줘서 저 돌턴 원자의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인력 착력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 건 이미 아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이미 출발하는 건 내가 아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녀석이 어디로 휘어지는가를 보게 되면 이 녀석이 이 플러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방향 쪽으로. 따라서 플러스 극판이랑 무슨 힘을 작용하고? 인력을 작용하고. 마이너스 극판과 무슨 힘을 작용하니까? 청력을 작용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의 전하의 종류는 뭐겠다? 음전하를 띠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음극선 실험에서는 각각의 실험의 목적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이 1번에서는 방향을, 결국엔 직진성을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실험은 문자 그대로 질량을 확인하는 실험, 세 번째는 전하성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가, 직진하는가, 질량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실험 통해서 음극선에서 이제 실험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앞에 있었던 돌턴의 원자 모양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돌턴의 주장은 딱 하나죠. 중성일 것이다. 원자가 중성일 것이다 라는 주장 하나인데, 톰슨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종합해보죠. 음전하를 띠면서 질량을 갖고 있는 작은 입자를 추가로 발견한 거니까 그 입자를 저 모양 안에 넣어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원자 모양 안에 마이너스를 박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아 넣어야 되는데, 돌턴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중성이라고 주장했다고요. 그럼 저건 지금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입자를 발견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성이 안 되니까 바탕에다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녀석들이 집어넣어줘서 이걸 톰슨 원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톰슨 원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톰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띠면서 질량 갖고 있는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고 모형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모형 자체는 중성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다 보니까 양전하 바탕에 전자가 박힌 양전하 바탕에 전자가 박힌 모형으로서 비유를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건포도가 박힌 머핀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포도가 박힌 머핀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톰슨 원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중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뭔가 다른 입자가 발견됐고 그 입자를 추가하면서 모형이 바뀌게 된 건데 그 녀석은 결과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이제 입자를 새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순서는 음전하 띠는 녀석 발견했으니까 누구를 찾고 싶어지는 게 순서일 거고 양전하 찾고 싶어지는 게 순서일 거고 그 뒤에 실험은 이제 양전하를 찾기 위한 실험이 하나 오게 됩니다. 양전하를 찾기 위한 실험이 하나 오게 됩니다. 양전하를 찾기 위한 실험 얘기를 해보면 러더퍼드의 이름이 조금 길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라는 걸 갖고 오게 되고 순서는 뭐다? 중성인 줄 알았던 녀석에서 음전하를 발견했으니 이제 양성의 입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싶더라 라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음극선 실험에서는 뭔가 주인공이 각 실험의 단계에 좀 있었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우선 사실 목적은 이미 충분히 이해했죠. 양전하를 띤 입자가 어디 있는지 보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플러스 입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뭘 좀 볼 거냐면 각 물질의 사용처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가 누구인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표현도 좀 다 끌고 와서 써보면 얘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 입자는 헬륨이죠? 헬륨이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2 써주고 얘는 중성자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 이미 2개인 거 확인됐으니까 질량수 얼마? 4이면서 원자핵이니까 전자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 갖고 있어서 중성이었던 녀석이 전자 2개를 떼어놓고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다? 2+라고 얘기하는 쉽게 이제 말은 헬륨 원자핵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갖고 오고 싶었던 건 이제 양전하를 띤 입자를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입자를 하나 갖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마이너스는 찾았으니까 플러스와 플러스의 상호작용 통해서 이제 물질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알파 입자라고 얘기하는 플러스를 띤 입자를 이렇게 쏠 겁니다. 쏠 건데 원래는 어디다가 쏘고 싶냐면 이 톰슨이 찾은 원자에다가 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톰슨이 찾은 원자에다가 저 플러스를 쏘면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무슨 힘작용이에요? 청력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일 거니까 저 입자를 원래는 원자 한 개에다가 쏘고 싶어요. 이렇게 원자 한 개에다가 쏘고 싶어요. 원자 한 개에다가. 근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원자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당시 기술력으로는
원자 한 개를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 금박지를 좀 사용할 겁니다. 금박지. 그러니까 은을 얇게 펴면 은박지고 금을 얇게 펴서 금박지라고 얘기를 해서 왜 금을 쓰냐면 금은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이 매우 우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속의 성질이죠.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 이제 전성과 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뽑힘성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원자 한 개죠. 그럼 물질을 계속 부셔야 되는데 원자 한 개 단위까지는 부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을 갖고 와서 금을 계속 두들겨요. 금을 계속 두들기면 금은 펴져서 그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게 거의 원자 한두 개 층까지 원자 한 개 내지 두 개 층까지 얇게 펴낼 수가 있습니다. 얇게 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금을 사용한 결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자 한두 개 정도 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얇은 막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얇은 막을 여기다 이제 세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얇은 막 세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원자 한 개에 쏘고 싶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지에 쏴서 무슨 결과를 보고 싶냐? 저 이제 알파 입자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광판을 쓸 겁니다. 형광판은 알파 입자 충돌 시 빛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형광판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를 슝슝슝슝 금에다가 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입자를 쏘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빛이 나요. 여기가 엄청나게 빛이 나요. 쏘는 족족 여기가 엄청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의 궤도를 생각을 좀 해보자면 어떤 궤도예요? 쏴줬을 때 그냥 다 지나오는 궤도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저 중심부에서 쏴줬는데 그냥 다 슝슝슝슝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통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럼 다 통과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일부 중에 어디가 좀 빛나냐면 여기가 좀 빛나요. 여기가 좀 빛나고 일부 중에 어디가 또 빛나냐면 여기가 좀 빛납니다. 여기가 좀 빛나요. 그래서 궤도를 생각을 해보면 저 위에 건 어떻게 빛나는가 하고 봤을 때 쭉 들어온 녀석이 뭔가 튕겨서 이렇게 가는 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도 들어왔다가 거의 수직으로 튕겨서 가는 녀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런 걸 이제 큰 각도로 휘어진다.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산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큰 각도로 휘어진다. 이걸 이제 산란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과하는 상황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 빈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제 큰 각도로 휘어진다는 건 얘는 아예 튕겨 나오는 개념이죠. 얘는 살짝 힘을 받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양전한다.
모여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 청력을 받는 게 굉장히 조금 받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통과해버리고 청력을 받는 뭔가 휘어지는 부분이 이제 양전하고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큰 각도로 휘어지는 건 큰 각도는 이거 사실 큰 각도로 휘어졌다기보다 이거 튕겨 나온 거죠. 우리 언제 튕겨 나와요? 공을 어떻게 할 때? 벽에다 찰 때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모여 있는 단단한 구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원자핵을 발견하게 돼요. 원자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 중심부에 플러스를 다 모아놓게 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중심부에 플러스를 다 모아놓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주변으로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 게 요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가 되는 거예요. 러더퍼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도 마찬가지 설명을 좀 적어보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원자 중심에 양전하거나 질량 그러니까 실험이 계속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씩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조금씩 길어질 수밖에 없고, 러더퍼드 원자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원자 중심에 양전하와 질량 대부분이 모여있는 원자핵과 주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러더퍼드 원자입니다. 러더퍼드 원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톰슨 원자가 이제 건포도 모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러더퍼드 원자도 이제 별명이 좀 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성운동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성운동 모형. 그러니까 중심부에 태양 같은 녀석이 있고 그 주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성운동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까지가 우선은 기본적인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어디까지만 온 거냐면, 사실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고 플러스 입자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원자핵을 발견한 거죠. 원자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냐면, 양성자랑 중성자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얘기는 뭘로 할 거냐면, 아까 음극선 실험한 것처럼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양극선 실험은 이제 여기 넣어서 얘기할 규모는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좀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양극선 실험은 이제 누가 하게 되냐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극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양극선 실험은 생긴 것 자체는 음극선이랑 똑같아요. 생긴 것 자체는 이제 음극선 실험이랑 똑같이 세팅을 할 건데, 생긴 것 자체는
음극선 실험이랑 이제 똑같이 세팅을 할 건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는 이제 음극선 실험도 이제 진 공간에 넣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요 양극선 실험도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다 관을 이렇게 하나 갖고 올 건데, 외부에다 이렇게 관을 하나 갖고 올 건데, 그 관을 음극 쪽 뒤로 좀 더 뚫어놨어요. 음극선 뒤로 좀 더 뚫어놔서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다 수소기체를 채웁니다. 수소기체를 채워요. 수소기체를 좀 채우고 요 음극판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요 음극판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놔요. 수소기체를 채운 관과 음극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소를 채운 관에 그리고 음극판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음극선이 벌어지는 일은 똑같이 이렇게 음극선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가는 전자의 흐름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요 전자의 흐름은 똑같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음극선 실험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뭐를 이제 보게 되냐면, 수소기체를 채우다 보니까 여기에 수소 원자핵이 오게 돼요.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번에 수소 원자핵을 좀 본다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에 양성자 수가 하나만 있는 게 이제 수소가 되는 거고, 요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면, 수소는 그냥 요 자체가 사실 양성자를 말해요. 요 자체가 그냥 양성자 한 개를 말합니다. 다른 원소들의 원자핵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수소는 왜냐면 중성자가 없어서 그래요. 중성자가 없어. 이거 뒤에서 동위원소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할 건데, 수소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 한 개를 의미하게 되면서, 수소기체를 채운 관 사이에서 누가? 저 플러스를 띠는 수소 원자핵들이 요 구멍 사이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구멍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게 돼서 저 구멍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녀석들을 이제 양극선이라고 골트슈타인이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러더퍼드가 양극선의 수소 원자핵을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양성자 발견하게 되면서 누구도 자연스럽게 발견되냐면 중성자가 발견되는데, 중성자가 왜 발견되냐면 저 뒤에서 얘기했던 알파 입자. 알파 입자라고 얘기하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습니다. 4, 2에 헬륨 2 플러스. 알파 입자가 양성자와 전하량은 2배. 왜요? 수소는 플러스 1이죠? 근데 헬륨은 플러스 2니까 전하량은 2배가 차이 나는데, 질량이 4배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핵과 그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고, 얘기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이고, 이 과정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관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기적 성질의 측면과 이제 질량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질량이야 뭐 우리가 원래 그람 단위를 쓰니까 잘 알고 있을 거고, 전하량만 한번 정리할게요. 전하량이라는 개념은 전기적인 성질, 그러니까 전하겠죠? 전하량이라는 건 이제 전기적인 성질의 크기로 단위를 대문자 C 괄호 쿨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쿨롱을 쓰게 됩니다. 전기적인 성질의 크기로 단위를 쿨롱을 써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도 보면 앞에서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라는 말들을 쓰죠.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라는 말들을 쓰는데 저 말들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1쿨롱이냐, 지금 저 앞에서 썼던 플러스가 플러스 1쿨롱을 말하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전하의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 기본 전하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소문자 2로 적을 건데, 이 기본 전하량 소문자 2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왜요? 보통 우리가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전자를 한 개 받았네, 전자를 한 개 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는 쿨롱으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기준 값이 되는 거고, 요거는 또 어디서 비슷한 개념을 좀 볼 수 있냐, 우리 원자량에서도 비슷한 개념 보죠. 원자량은 1몰만큼 모여 있습니다. 질량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가 1몰만큼 있다면 그때 12g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량은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2g per 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 녀석의 한 개의 질량을 보려면 몇 g인가, 요거를 보고 싶다면 몰이 몇 개를 말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말하죠. 아보가드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2g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탄소의 질량이 될 겁니다. 탄소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여서 대표적으로 또 누구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112 수소가 1몰만큼 있다면 1g이죠? 1g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얘도 계산해보면 1g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서 요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질량인데 전하량도 엄청 작고 우리는 어차피 전하량의 절대적인 크기와 질량의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 뭐를 많이 보냐면 전하량의 비, 질량 비를 많이 봅니다. 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기본 전하량 기준으로 얼마씩이냐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스몰 2에 해당하는 녀석,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스몰 2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비율로 쓰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 1대 0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얘네들의 비율이고 양성자, 중성자 질량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1.67 곱하기 10의 24승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비율도 질량비가 1대 1인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주 약간 중성자가 더 큽니다. 아주 약간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전자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대략 180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180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약 1800배 정도가 차이가 나서 보통 얘는 어디서 그래서 고려 안 했던 거냐면 얘는 그래서 질량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질량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최종 마무리고 이 관계만 딱 두 개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뒤에서 더 쓸 경우는 거의 없어서 요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 0대 마이너스 1이고 질량은 1대 1대 약 18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1800대 1800대 1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 전자 요 칸을 잘 안 봐서 그러니까 얘를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 변천 통해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발견하는 과정을 쭉 다 봤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 좀 할 거냐면 동위원소라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동위원소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원래 원자량을 다룰 때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 원자량 얘기할 때 동위원소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때 얘기를 다 못했던 거고 오늘 이제 동위원소 얘기하면서 아예 원자량에 대한 필요한 얘기를 다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내용이 끝날 겁니다. 동위원소는 어떤 녀석이냐면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 번호라고 하면 양성자 수겠죠?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 왜 다른가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누가 다른 거냐면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결론적으로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전자의 숫자도 같아야 돼요. 중성인 거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인 성질들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 같은 녀석들이 있고, 질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누구도 달라지냐? 밀도 같은 애들도 달라집니다. 또한 끓는 점 같은 상태 변화 온도도 달라져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달라지는 걸 동위원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위원소 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수소가 이렇게 생긴 게 원래 수소입니다. 양성자수 몇 개? 1개. 중성자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소로서. 수소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중심부에 이제 양성자 1개, 양성자는 P로 쓸 겁니다. P 하나와 주변을 이제 돌고 있는 전자 1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제 수소일 텐데, 이렇게 그려주는 게 수소일 텐데, 이 수소에서 중성자 1개가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원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양성자 1개인 건 똑같고, 양성자 1개인 건 똑같고,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중수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양성자 수는 여전히 1개이기 때문에 전자수도 여전히 1개인 거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를 이제 삼중수소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오는. 그래서 똑같이 전자는 계속 하나입니다. 똑같이 전자는 계속 하나가 되는 이런 모양을 이제 삼중수소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동위원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원자 번호는 같아야 된다. 원자 번호는 같아야 돼서,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원소 기호도 같아야 돼요. 원소 기호도 같은 애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위원소. 그럼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원자량을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그래요. 원자량은 원래
질량수 12의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를 기준으로 저 탄소를 12.00을 갖는 원자량의 이제 상대적 질량을 얘기하는 게 원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12.00의 기준도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있는 12 질량수를 기준으로 언급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질량수 기준으로 언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량수만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원자량의 개념이고, 이제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였죠. 단위가 없다. 물론 이제 단위를 굳이 쓴다면 그램/몰을 쓰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단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동위 원소들에 대한 존재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뭘 다룰 거냐면 평균 원자량을 구할 거예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여서,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연에서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존재, 평균적인 원자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존재하는 우선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할 건데,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지 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평균 원자량 질량수 곱하기 동위원소 뭐 1번이라고 해볼게요. 질량수 동위원소 2 존재 비율 하면서 뭐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녀석들을 다 더하는 걸 이제 평균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좀 해보면 대표적으로 탄소 먼저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탄소는 이제 11육의 탄소와 13육의 탄소, 이렇게 동위 원소가 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원자 번호는 같고,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원소 기호는 같고, 원자 번호 같고 원소 기호가 같아야 되는 녀석이 와야 되는 거고, 얘네들에 대한 뭘 얘기해달라? 비율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98.9%로 존재하게 되고, 얘가 1.1%로 존재하게 돼요. 1.1%의 내용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평균 원자량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평균 원자량은 우선 12 질량수를 갖는 녀석이 얼마? 98.9%니까 퍼센테이지면 100을 기준이죠. 100을 기준으로 98.9를 해주는 거고, 더하기 13의 내용을 갖고 있는 녀석을 100분의 1.1로 이제 얘기해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12, 13, 12.01이니까
그러니까 2개 빼서 1, 1 정도가 나오겠네요. 요게 이제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이제 이 정도가 나오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탄소는 사실 거의 99대 1 정도가 돼서 잘 안 물어봐요.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1% 정도 되는 거는 거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물어봐서, 누구를 좀 더 많이 물어보냐면 저 앞에다 하죠. 붕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붕소를 좀 많이 물어봐요. 붕소 몇 번이에요? 수, 헬, 리베, 붕이니까 5번이죠. 그래서 얘는 5번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수라고 얘기하면 양성자, 중성자 2배 정도 해주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 계산할 때 구했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동위원소니까 어떤 녀석이 또 와야 되는 거고, 원자 번호는 여전히 5번에 붕소인 녀석이 와야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중성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동위원소라는 건 뭐는 같고 원자 번호는 같고 원소 기호도 같아야 되는 녀석이 우선 동위원소입니다. 이렇게 2개는 항상 고정해야 돼요. 차이가 나는 건 계속 질량수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존재하는데, 얘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숫자가 좀 깔끔해요. 얘가 20%, 얘가 80%가 존재합니다. 80%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평균 원자량 구해본다면, 평균 원자량 이제 구해본다면 앞에 게 이제 20%가 있으니까 1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 더하기 11 곱하기 100분의 80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100분의 8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10.8이 나오게 됐는데, 10.8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 조금 쉽게 계산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근데 거의 물어보는 거는 얘 아니면은 염소를 물어보긴 할 거라서 보통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기준으로 나오긴 할 텐데, 조금 쉽게 계산하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내분으로 하는 거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나는 10인 거고, 하나는 10인 거고, 하나는 11인 거죠. 11인 겁니다. 11인 거고. 비율을 좀 보면 얘가 이제 20%, 얘가 80%인 거죠. 80%인 거죠. 그럼 비율이 이제 1대 4니까 1대 4니까 총 몇 칸이에요, 요거? 총 5칸이네요. 1 더하기 4 해서 총 5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5칸을 어디에다가 나누냐면 요 사이를 5칸으로 나눠요. 5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한 칸에 얼마죠? 요 사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을 5칸으로 나눈 거고, 그 얘기는 한 칸에 0.2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구 비중이 더 높으니까? 11의 비중이 더 높으니까. 이거 크로스해야 돼서 조금 헷갈립니다. 11에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11에는 한 칸을, 10에는 4칸을 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얘를 이렇게 한 칸만 얘한테 주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4칸을 오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내분이 되는 지점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칸에 0.2니까 4칸 주면 0.8일 거고, 한 칸 빼면 0.2 빼서 여기가 이제 10.8이 되는 거죠. 내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내분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 어디서도 했었냐면 용액의 농도 나누는 데서도 원래 내분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좀 비율 알아서 내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고. 하나 또 자주 나오는 녀석 좀 보여드릴게요. 누가 좀 자주 나오냐면 염소가 좀 자주 나옵니다. 염소가 자주 나오는데, 염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죠? 쭉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아르곤 앞에 있는 녀석이죠. 그럼 첫 번째 2개, 두 번째 줄 8개에서 총 10개에다가 아르곤이 18번째일 건데 거기서 한 칸 앞에 있으니까 17번입니다. 17번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이제 17번인데 17번이면 이제 2개를 갖고 있으면은 2배를 갖고 있으면 34냐? 염소는 35를 갖고 있습니다. 35를 갖고 있어요. 35를 갖고 있고, 이 녀석과 이제 비교군으로서 사용할 녀석은 또 다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녀석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동위원소여야 되니까 17인 건 똑같죠. 17인 건 똑같습니다. 17인 건 똑같은데 얼마를 갖고 있냐면 37을 갖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동위원소니까 원자번호 같아야 되고 원소기호 같아야 되고 원자번호 같아야 되고 원소기호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녀석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얘가 75%, 75%, 그리고 얘가 이제 25%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똑같이 이제 평균 원자량 계산해야 된다면 평균 원자량은 35 곱하기 100분의 75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뭐 계산하면 염소는 사실 중간중간에 원자량 볼 때도 봤었어요. 얼마였냐면 35.5였습니다. 35.5로 나오는 건데, 내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분하는 거 조금 할 줄 알면 좋아서 내분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숫자가 훨씬 더 깔끔해서 좀 쉬워요. 35와 37이 있는 거고, 37이 있는 거고, 비율이 75대 25%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럼 총 몇 칸? 그렇죠. 총 4칸으로. 총 4칸으로. 마찬가지죠? 요 사이가 몇 칸이니, 얼마니까? 2니까 2를 몇 칸으로 나누죠? 4칸으로 나누죠. 그럼 한 칸이 얼마고? 한 칸이 0.5가 나올 거고, 0.5가 나올 거고. 크로스 시켜야 된다고 했죠? 크로스 시켜서 각각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35한테는 몇 칸? 한 칸만 이렇게 주는 거고, 37한테는 하나, 둘, 셋을 이렇게 주면서 이 지점이 이제 평균 원자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35에서 0.5 플러스하는 거, 37에서 1.5 마이너스 35.5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 원자량.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2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붕소랑 염소 제일 많이 물어봐서 이 2개, 그러니까 얘네 둘 말고는 비율이 좀 복잡해요. 비율이 좀 복잡해서 보통 이렇게 2개로 많이 물어보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염소는 실제로 Cl2로 존재하죠. 이제 뭐 공유결합이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 그냥 이제 통합과학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 Cl2의 존재는 경우의 수가 저 옆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35, 17과 35, 그러니까 이거 덧셈을 안 할게요. 그냥 콩말로 합시다. 이렇게 2개가 만날 수가 있죠.
여기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한 칸씩 채워넣는 거니까 뭐도 가능하냐면 앞에 게 바뀌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가 다 바뀌는 경우, 두 개가 다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가능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에 대한 존재 비율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 비율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야 돼서 존재 비율을 어떻게 볼 거냐면 각각의 그냥 그 비율 갖고 오는 겁니다. 각각의 비율 각각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35, 17인 거는 존재 비율이 어떻게 돼요? 75%죠. 75%라는 건 4개 중에 3개라는 거죠. 4개 중에 3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가 온 거죠. 얘가 이렇게 건너온 거고, 옆에 있는 녀석도 하나 더 건너와야 되죠. 이렇게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쭉쭉 적어볼게요. 나머지들은 쭉쭉 적어보면 얘가 4분의 3에 곱하기 4분의 1. 요거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생명에서 그 유전 확률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우선결성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어쨌든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존재 비율 다 각각 계산해보면 얘는 16분의 9, 얘는 16분의 3, 얘는 16분의 똑같이 3, 얘는 16분의 1이 돼서 16분의 1이 돼서 확인해줘야 되는 게 우선 2개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 다 더하면 지금 얼마죠? 다 더하면 1이죠. 당연히 1이 나와야 되는 게 확률이니까 총합은 10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체 합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한 것처럼 얘를 표로 좀 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분자량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분자량 종류가 몇 개죠? 3개입니다. 왜 3개죠? 이렇게 2개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얘는 70이죠? 분자량. 얘는 얼마예요? 얘 72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얘도 72죠. 얘가 74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나타낼 때는 저 옆에 있는 녀석들처럼 70 그리고 72 74 이렇게 해서 이렇게 9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6이죠. 6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가 마무리되어야 이렇게 나오는 표가 마무리되어야 분자량에 대한 얘기도 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분자량은 경우의 수가 더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더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뭐 확률적인 얘기 빼놓고도 하나 정도만 더 마무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수소랑 중수소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식량이라고 할게요. 자연에서 동위원소가 다음과 같을 때 가질 수 있는 화학식량은 이제 HCl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기서는 어땠어요? 사실 두 개 조합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상위 두 벌 하위 두 벌이면 4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았는데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3개밖에 안 나온 거죠. 왜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았으니까. 그것처럼 저기서도 조합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면 우선은 수소에다가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이때는 얼마예요? 36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수소는 그대로 쓰고 염소를 바꾸면 여기는 이제 38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중수소 써야겠죠? 중수소 쓰고 여기서 쓰게 되면 얘는 37 똑같이 수소 쓰고 쓰게 되면 얘가 이제 39가 나오면서 얘는 몇 종류겠다? 얘는 4종류겠다. 네 종류의 화학식량.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특징은 같아야 되고 화학적인 성질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뭐 결합의 종류라든지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고 어디서 차이가 난다? 물리적인 성질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량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원자 모형 변천에서 각 실험의 단계와 그리고 그 실험의 과학자 그리고 결과들 내용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각각 질량의 관계랑 전하량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 끌고 와서 동위원소에서 어떤 설명들을 할 건지까지 얘기가 되어야 요 첫 번째 소단원 마무리가 좀 되는 거고 이번 주 숙제는 화학 첫 번째 소단원 숙제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원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아마 이번 주는 조금 할만하실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어려워져서 그런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